먼저 증시 좀 정리해 볼까요? 김지혁 선임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볼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FOMC부터 중동 상황까지 일단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좀 볼까요? 혼조 마감됐네요. 네, 다우, 나스닥, S&P 모두 혼조 마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다우 같은 경우는 0.1%, 나스닥은 0.13%, S&P 500 같은 경우 0.03%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장 초반에 주택 착공 건수가 나와서 이게 전달 대비 9.8%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는데 아무래도 FOMC가 계속 진행되면서 결과에 대한 이런 전망 결과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동별로 마감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일간 변화를 갖고 오셨는데 초반에는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중간에 이제 쭉 하락세를 보였는데 좀 내려왔던 구간 있잖아요. 이때가 기자회견 시작하면서예요. 파월 네. 발언이 있고 나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파월이 처음 이제 그 성명문을 발표할 때까지는 그냥 시장 자체가 원래 있었던 결과가 나왔다라고 예상대로다.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좀 더 그 관세에 대한 이 데이터가 이제 여름으로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사실 GDP 성장률을 좀 낮추고 그리고 오히려 그 물가는 올린 측면들이 이런 스태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좀 하락으로 마무리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금리는 동결했고 올해는 50bp 인하 전망을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2번 인하할 것이다. 근데 이게 요 안에서도 연준 내부에서도 좀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것도 저희가 기자회견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S&P, 다우, 나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지금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환율, 금리, 유가도 한번 짚어볼게요. 예, 환율, 금리, 유가 부분 같은 경우도 환율은 사실 달러 인덱스가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이란에 대한 추가 언급이 안 나오면서 상황이 좀 관망되어서 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요. 환율도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4.39%에서 시작해서 거의 보합권에서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장 초반에 SLR 관련해서 개정 논의가 나온다라고 해서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금리 하락이 됐었는데 FOMC 인터뷰를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다시 금리가 올라온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중동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이제 계속 나오진 않고 계속 대응 전략들이 나오다 보니 거의 유가도 75.61에서 74.94로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도 몇 가지 이제 앞서서는 좀 꼽아주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매니저님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 전해주셨었는데 어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고 물론 남아있는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게 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줬나요? 아무래도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 업계 자체에서 이제 성장성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 베이스에서 이 서클을 가지고 담보를 또 허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서클도 33% 어제 오른 측면도 있고 코인베이스도 어제 16%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디지털 달러 결제가 시스템이 구축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반대편으로는 이제 원래 기존 전통 결제였던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5%씩 좀 하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좀 더 커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특징적으로 좀 봤던 기업들 주식 움직임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네. M7이 어제 전부 다 보합권에서 네. 마무리는 되었는데요. 그 테슬라가 1.86%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떤 특이한 뉴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 xAI라고 해서 본인이 하는 이 AI 인공지능 기업에 6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 유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이제 AI 경쟁력을 높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요새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계속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게 어제도 그런 얘기 예,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있어서 인력을 가지고도 싸우던데요. 맞습니다. 완전히 미쳤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그러니까 최근에 네. 젠슨 왕이 AI 이 인력을 그리고 가지는 자체가 M7 자체의 경쟁력이다라고 표현한 만큼 지속적으로 이 AI 경쟁력을 어떻게 올리는지가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22일 날 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 테슬라, 어제 네. 테슬라만 좀 1.86% 상승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뭐 한 이틀 전에 나온 간밤은 아니고 네. 그 전날 밤에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 그 공장을 일주일간 닫는다고 해서 네. 요 영향은 뭐 일정에 있을까 없을까 시장에 우려는 좀 있던데. 아무래도 그런 점들은 일전에 좀 반영이 된 어.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BBB 법안도 최근에 좀 개정이 되고 하다 보니 그 이후에 있는 과정들을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알겠습니다. SLR과 관련돼서도 뭐 금리 하락 이런 부분에서 금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어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거의 움직임이 없이 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FOMC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다소 이제 인터뷰를 보니 뭐 처음에 성명문 발표할 때까지는 그냥 저희가 예측했던 때였는데 매파적으로 어제는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유지하기도 했고 사실 그 FOMC 전에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줬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높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점도표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2회 정도 인하를 내린다고 나왔는데 이제 26년과 27년에 금리 인하 전망을 2회에서 1회로 또 축소를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3.4, 26년도에 3.4, 27년에 3.1 이 예측된 금리를 3.6, 3.4 수준으로 전망을 하면서 좀 올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파월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GDP 성장률 자체를 1.4에서 3월 전망치보다 0.3 내린 부분은 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3.0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물가는 상승 그리고 성장은 둔화되는 이 부분이 사실 미국 경제에는 좋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파월도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사실 모르겠다라고는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 관세가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여름 데이터를 자기는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향후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지표들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이 지나면서 조금은 좀 드러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FOMC 당일 날도 근데 멍청이 파월은 안 내릴 거야. 이런 얘기를 네.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내 갈 길 간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연준이 오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봤지만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건 지금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너무 앞이 안 보이니까 일단은 좀 데이터 나오는 걸 보고 결정하겠다. 계속해서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파월이 네. 좀 그 성향이 계속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 때도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계속 표현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예측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관세 데이터를 계속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그 예측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요 관련된 이제 뭐 주가라든가 그리고 여러 법안들, 논의들 이런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있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법안도 뭐 통과가 됐고. 뭐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요새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 뭐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결국 이게 미국과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에 있는 베센트 얘기를 가져왔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국가 부채 감소에 효과가 된다라는 측면이 이 스테이블 코인 성장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3조 7천억 달러라고 이제 본인도 전망하고 있고 결국 그 담보로 사용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 담보를 갖추려면 결국 미국채를 지녀야 된다라는 점들이 미국 정부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 디지털 세계에서 쓰이는 통화다 보니 이게 달러 패권에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재무부 그리고 소비자도 모두 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특이하게 어제 봤던 부분이 결국 그 지니어스 법안 상원 통과가 됐는데 다른 이제 의원들의 있는 일가는 안 된다고 했는데 트럼프 일가만 제한이 없다라는 게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 의원도 18명이나 이제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좌우 논리보다는 정말 미국의 입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도움된다라는 게 증명이 됐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클 같은 경우는 블랙락이 중심축이잖아요. 근데 이게 23년도 이제 테더 기준으로 이익을 보니 이게 62억 달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블랙락이 그때 55억 달러를 벌었거든요. 그러면 블랙락이 번 것보다 7억 달러를 더 벌었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벌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계속 이 미국 금융권에서 점점 거세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해 볼 얘기가, 그리고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SLR 개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재무부 베센트가 항상 이 SLR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는 25일 날 이제 연준에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FRB 회의를 개최해서 이 SLR 자체를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이 민간은행 쪽으로 해서 이 미국 국채를 좀 살 수 있게끔 좀 열어주겠다라는 회의를 이제 열겠다고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왔고요. SLR이 근데 뭐죠? 일단 개념 이게 자체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네. 해서 은행이 총 자산 대비 본인의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본인의 돈을 얼마만큼 갖고 있냐라는 좀 안전의 비율을 얘기는 하는 건데, 이게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은 3%를 최소 유지를 해야 되고요. 뭐 초대형 은행 같은 JP 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는 5%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위험한 대출이나 뭐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규제다 보니까 원래는 뭐 미국 은행도 이제 국채나 아니면 뭐 연준에 넣어지는 지급준비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안전자산인데, 이게 그 총자산에 이제 포함되면서 그만큼 이 비율을 유지하게 되려면 본인 은행도 자기 자본을 더 늘려야 되는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 대출 여력도 감소되게 되고, 은행이 사실 국채 투자를 사실 그러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이 되게 우려였는데,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SLR 개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 어느 정도 이 유동성을 풀어주려는 작업인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묶어두는 네. 이런 금액들을 좀 더 크게 네. 지금까지는 했었다면, 이게 아마도 SVB 사태 때인가요? 이때 조금 더 강화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 이걸 좀 완화시키면 조금 더 유동성이 돌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기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지금 장기 채물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엄청 높은 금리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 SLR을 완화하게 되면 은행에서도 미국채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장기물로 어느 정도 수요처로 이제 미국 은행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이 채권을 사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래서 베센트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SLR을 완화하게 되면 미국채를 한 2조 달러 정도는 더 은행이 사줄 수 있다 네.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완화가 되게 되면 베센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현상일 것 같고, 아무래도 하반기에 미국 정부에 있어서는 금리를 좀 낮춰서 성장성을 또 도모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AI나.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이 뉴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상원, 요즘에 이제 뭐 오늘도 그렇고 사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바나 우려하고 있는 바, 이런 정책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면 연내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폐진을 추진한다, 이런 이슈 나오네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주들도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됐던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폐지한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32년까지 원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바이든 때 나온 IRA 법안에 의해서 32년까지 유지될 거였지만, 이제 연내에 폐지한다는 이제 공화당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이러면 테슬라가 연간 이익이 12억 달러, 한 1조 6,500억 정도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차 주가도 좀 빠진 부분도 이런 점들이 반영됐는데, 이게 되게 단기적으로 보면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긴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치킨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본격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
뭐 법인세 인하나 아니면 R&D 쪽에 이제 세제 혜택을 주고 미국 내 생산 기업에는 더 추가 감세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들은 사실 테슬라한테는 또 유리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을 다시 이제 공정한 경쟁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전기차 세액 공제보다는 결국 핵심은 저는 FSD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AI에서 더 생성형 AI에서 나가는 부분은 결국 이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가 될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결국 로보택시에서 구글 웨이모보다는 우위에 선점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공장도 가지고 있고 이게 제조 비용도 40%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22일 날 로보택시를 저희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최근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도 이 화해를 하는 모습들이 결국 이 테슬라 혁신을 정치적 중립에서 좀 벗어나서 테슬라 혁신을 좀 이뤄 나가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모습들이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이시고요. 우리 시장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어제 우리 시장 이제 좀 한풀 기세가 꺾였나 하는 걸 반격하듯이 또 올라줬습니다. 코스피가 0.74% 올라서 2,972선. 코스닥도 올랐네요. 네. 둘 다 어제 장 초반에 좀 빠지는 모습은 있었는데 굉장히 어제 강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인 기관 같은 경우도 계속 사자라고 사고 있고요. 개인만 팔자로 나왔는데 어제 가장 특징적이었던 거는 네이버였죠. 네이버가 어제 17% 오른 게 이제 가장 우리나라 코스피를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강하더라고요. 네이버가 거의 뭐 18%가 오르다니. 깜짝 놀랐고, 뭐 카카오도 어제 6%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계속 최근에 저가 매수세에서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계속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세액 공제 축소가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약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약세가 있었고 제약 관세도 나오면서 바이오 쪽이 약간 약세인 부분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들어온 돈들이 굉장히 외국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기도 했고요. 어제 블룸버그 16일자 보도를 보니 한국 정부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책 추진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해서 편입을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입이 되려면 일단은 관찰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 자체가 좀 기대가 된다. 네, 기대가 된다. 관찰 대상국에.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이 지금 코스피의 강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오를 거라는 예상을 많이들 못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중동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동에서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일도 미국 시장에 또 불안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한 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했었는데 또 상승을 해줬는데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 말씀도 해주셨는데 정책 기대감도 여기도 있는 거잖아요. 뭐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곽희정 통부가 밝힌 내용인데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정책 기대감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어제 아무래도 AI 관련한 인프라 뭐 16조를 투자하겠다가 나오고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이 세액 공제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정책 기대감이 굉장히 좀 그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원전 쪽도 어제 굉장히 강했고요. 뭐 조선 쪽도 어제 굉장히 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랑 같이 가는 이 정책 흐름들이 시장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매니저님한테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상당히 좀 자주 여쭤보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슈로 또 갖고 와 주시기도 하셔서 한국은행이 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반대는 아닌데 이제 조심스러운 이야기들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이창용 총재 발언이 있었네요. 네, 이창용 총재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원래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어제는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면서 좀 스탠스를 완화시켰습니다. 물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업자 쪽으로 발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우려를 표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외환 쪽에 연결되다 보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바꾸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강해질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좀 관리하는 측면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22년도에 저희 테라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또 고생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게 투자자 보호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여당 정부위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또 상향시킨 이유가 이런 자기 자본이 안정된 기업에 한해서 좀 스테이블 코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법안을 보면 한국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요구권을 또 자료 제출 요구권을 내기도 하고 감사 요구권도 한국은행에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한국은행과 이제 민간업자와 관련한 이 제도들을 계속 정책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는 수혜주들은 결국 이 자기 자본이 안정적인 기업들이 받다 보니 당연히 이제 은행주들이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6개 은행들이 이런 계속 실험들을 하고 있고, 뭐 신한 농협 K뱅크 같은 경우도 일본은행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팍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관련한 점들을 미리미리 좀 선점하려고 움직이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앞서서 이제 어제 시장에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라고 짚어주셨던 이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AI 인프라에 16조 투자한다. 네이버가 거의 뭐 18% 이렇게 오른 거 어제 많이들 좀 깜짝 놀라셨을 텐데 하정우 AI 수석,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센터장으로 활약했던 분이 이제 AI 수석으로 임명이 된 거, 이게 며칠 동안 좀 호재로 작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하정우 센터장이 AI 정책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이쪽 관련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데이터 센터를 결국 확충을 해야 되고, 뭐 GPU도 5만 개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 정부 정책의 좀 강력한 의지가 지금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오른 측면들은 뉴로 클라우드라고 해서 본인들이 원래 했던 이 정부 기관, 공공기관과 했던 이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한 사례가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앞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스테이블 코인도 네이버 페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또 최근에 원전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뭐 어제 재생에너지 쪽도 약간 빠졌었잖아요. 근데 하정우 이 수석이 데이터 센터에 또 재생에너지 공급을 또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가 주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전력상으로도 재생에너지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AI 인프라 자체를 좀 구축하려는 모습들이 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 자체가 소버린 AI, 주권. 그러니까 우리만의, 한국만의 AI 모델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하정우 수석이 임명이 되면서 뭔가 기대감이 좀 더 모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JP모건에서도 네이버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낸 것도 약간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분석이네요. 다음은 뭘 좀 볼까요? 아무래도 요새 계속 올라가는 원전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뭐 현대건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지만, 최근에 이제 사용 후 핵 원료라는 이 CASK라는 수요도 좀 폭증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전에서 원료로 사용된 이 배출되는 자원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5년간 물로 이 수조 내부에서는 이 물로 굉장히 채워진 습하게도 저장이 돼야 되고, 외부에서는 또 건식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어려운 기술 중 하나인데, 이게 27년 당장 이제 26년부터 당장 수요에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핵 연료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 이거에 대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얘기할 만큼 새로운 시장으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행정명령이 계속 나오면서 SMR도 인허가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빨리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형 원전에 있어서 뭐 주기기 제작도 하고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거에 대한 각광을 최근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도 200% 넘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 벌써 코스피 시총 10위에 안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총도 많이 오르고 지금 뭐 네.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이 네. 부담은 되지만 어제 KB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44,000원에서 이제 75,000원까지 또 상향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한 6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보이고 있고 뭐 웨스팅하우스랑도 계속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원전을 이 수요 확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영 선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